제일 끝에 있는 이 항목이 렌더 옵션입니다. 렌더 옵션 항목이니까 이 항목을 한번 켜보시죠.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항목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꺼놓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항목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렌더링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항목을 켜놓고 인터랙티브 항목을 켜놓고 렌더링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 볼까요? 자, 윈도우 프로그레시브가 이렇게 100%가 됐을 때 화면을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 내용이 바뀌어요.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렌더링 해주는 겁니다. 화면을 돌리면 화면에 맞춰서 계속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이 프레임 버퍼, 이 버퍼에 여기 스탑 버튼 눌러주세요. 꺼버리세요. 그리고 끕니다. 메모리 엄청 차지해요.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는 못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프로그레시브 렌더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순차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밝기도 점점 밝아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조도 계산하고, 두 번째로 그림자 계산하고, 이거를 잘 안 써. 그럼 뭘 쓰느냐? 이걸 끄면 이제 버킷이 돌아다니면서 렌더링을 해요. 버킷 렌더를 하게 됩니다. 1차로 전체를 렌더링하고 다만 프로그레시브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GPU 가속기를 쓸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GPU 가속기가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에 있는 CPU를 GPT 보통은 요 프로그레시브하고 GPU 악셀레이터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같이 켜놓고 쓰시던가 아니면 같이 꺼놓고 쓰시던가.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렌더링을 계속 걸어야 돼요. 렌더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렌더링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끊임없이 렌더링을 해서 미세한 결과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지루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렌더 옵션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GI 값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GI 값하고 트레이스 값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값을 조절해서 우리가 렌더링된 이미지의 품질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개념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저도 다 쓰질 못해요. 아, 이게 대략 이거구나, 요 정도만 써요. 그러니까 아예 스케치업에서 V-Ray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본값은 미디엄입니다. 이 정도면 중간값입니다. 중간 정도의 결과물을 나올 거예요 라고 스케치업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하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퀄리티를,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베리 하이. 아주 좋은 최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로우는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드래프트는 아주 거친 느낌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언제 드래프트를 쓰고 언제 베리 하이를 쓸까요? 혹은 언제 로우를 쓰고 언제 하이를 쓸까요? 지금처럼 그냥 렌더링해서 빛이 잘 들어갔나? 혹은 구도가 괜찮나? 이런 거 체크할 때는 로우나 드래프트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납품하러 갈 거예요. 혹은 칼라 복사기로 사진처럼 뽑아내길 원해요. 그럴 때는 하이나 베리 하이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당연히 이미지의 퀄리티는 좋아져요. 이미지의 품질은 좋아집니다. 렌더링된 결과물의 품질은 당연히 좋아져요. 근데 뭐가 또 달라지냐면 렌더링 시간이 달라집니다. 렌더링 타임 자체가 드래프트는 대충 거칠게만 렌더링하면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하게 되면 렌더링 타임이 짧아요. 근데 베리 하이로 놓으면
드래프트의 2배, 3배 돼요. 렌더링 타임 자체가. 이걸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 노이즈 리미트라는 거 있죠. 0.5로 되어 있네요. 렌더링. 이거 전체 렌더링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얘를 눌러서 지역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요 부분만 렌더링. 그러면 여기만 렌더링을 해요. 자, 피니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들이 자, 이렇게 점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얼룩덜룩해요. 근데 얘를 베리 하이로 놓죠.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결과물이 여기가 또 달라져요. 얼룩한 거를 지우는 게 바로 이 노이즈 리미트입니다. 노이즈 리미트가 작아지면 얼룩덜룩한 게 사라져요. 이해되셨나요? 네,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렌더링 타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강제로 이렇게 밝기를 올려봤습니다. 여기 얼룩덜룩한 부분 남아있죠. 얘를 베리 하이로 놔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빛의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들어가는 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 나와 있는 노이즈 리미트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게 기본값이 미디엄이잖아요. 미디엄이 기본값이라 여기를 0.02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하이, 그러니까 모두 다 하이에 있는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이로 놓고 쓰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값을 바꾸면 여기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커스텀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미디엄에다 놓고 0.03으로 줄여버리면 노이즈가 사라져요. 사라진다? 아니, 좀 부드럽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렌더링 타임은 적당히 빨라지고 노이즈도 적당히 사라지는.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뭐예요? 내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일 뿐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가 있고 V-ray, 큐브, 맵이 있고, 둘 다 VR이에요. 가상현실, 입체 영상에 관련된 가상현실에 관련된 카메라입니다. 우리는 가상현실까지 갈 거 아니니까 그냥 스탠다드로.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스테레오라는 항목이 있죠. 스테레오는 입체 영상입니다. 입체 영상을 렌더링 할 때는 스테레오를, 가상현실을 할 때는 VR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 빨간색, 파란색 그 셀룰로이드 안경 끼고 영화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입체 영상이에요. 그게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로 이제 VR, 입체 영상을 그러니까 구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레오는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편광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영상과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약 한 2도에서 3도 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스테레오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영상과 왼쪽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이 서로 달라요. 약간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1도에서 몇 도라 그러더라? 3도에서 5도인가? 그래요. 그러면 렌더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카메라가 있으면 이 카메라를 양쪽 우리 눈만큼 회전시킨 다음에 왼쪽에서 본 거 렌더링하고 오른쪽에서 본 거 렌더링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네, 그게 스테레오 렌더링입니다. 우리 스테레오 렌더링도 필요 없어요. 안 할 겁니다. 스테레오 렌더는 옛날에 했어요. 지금도 물론 쓰기는 써요. 박물관에 가면 그 영상을 틀어줘요. 근데 저기 어디지?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 공룡에 관련된 혹은 뭐에 관련된 일대기에 대한 영상을 틀어줘요. 그럴 때 그 스테레오를 써요.
네,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스탠다드 카메라. 익스포셜 밸류, 즉 EV 값으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스탠다드 카메라 오른편에 보면 이 조절 항목이 있습니다. 얘 눌러보세요. 이게 완전한 수동 카메라입니다. 완전한 수동 카메라예요. 여러분들은 수동 카메라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수동 카메라를 여러분 나이 때 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당연히 필름 카메라겠죠. 디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3살, 4살 이때 처음 카메라를 샀어요. 이제 반자동 카메라를 산 거예요. 이제 수동 카메라의 모양을 띄고 있는데 셔터 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앞에 조리개만 조절할 수 있는 반자동 카메라 쓰다가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완전 수동 카메라를 사서 썼어요. 완전 수동 카메라. 그래서 이제 그 써봤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달라져요. 수동 카메라를 쓰면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 영향에,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카메라 제법 잘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실무 때도 나가가지고 내가 공사한 현장을 내가 직접 사진 찍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폰카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일소점 카메라, 일소점 영상 많이 찍어보라고 했죠. 찍고 계시나요? 네, 찍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이 필름 센서시티브, ISO라고 적혀 있습니다. ISO 100. 필름 센서시티브가 필름 감도입니다. 그러니까 필름 감도란 얘기는 뭐냐면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정도를 필름 감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빛의 입자가 필름에 하나가 와 닿았어요. 그랬을 때 그 필름에 닿아 있던 입자가 100개가 반응해요. 이게 ISO, 저 필름 감도값 100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빛의 입자가 하나가 왔는데 필름에 발려져 있는 감각 물질 200개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저 ISO 값이 200으로 바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값이 배수로 올라가요. 이렇게 150, 120 이런 값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필름 카메라 사러 가시면은요, 필름을 사러 가면 이거 아사 값이라고 하는데 아사 값 100, 200, 400, 800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100, 2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사 100은 어느 정도냐면 8월 1일 날, 8월 1일 2시에 찍는 사진, 야외에서 그럴 때 찍는 사진이 아사 100입니다. 근데 아사 100을 가지고 저녁 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돼서 잘 안 나와요. 아사 100은 저녁 때 한 6시 때 찍으면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후레쉬를 터뜨려야 돼요. 후레쉬를 안 쓰면 어둡게 나옵니다.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나온 게 아사 200이에요. 아사 200은 낮에도 찍을 수 있어요. 낮에도 찍을 수 있고 저녁 때 어슴푸레하게 한 6시, 7시 이때도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사 400이에요. 아사 400은 실내에서 후레쉬 터뜨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사진. 근데 아사 400을 들고 8월 1일 날 오후 2시에 밖에 나가서 찍으면 하얗게 다 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400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필름이 다 반응해버려 가지고 하얗게 타버립니다. 이게 필름 감도 값이에요. 우리가 외관을 찍을 건지 실내를 찍을 건지, 외관을 렌더링 할 건지 실내를 렌더링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 필름 감도 값을 조절해야 돼요. 내가 외관을 찍는데 주간인지 야경인지 이거에 따라 또 필름 감도 값이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어퍼처 F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리개 값이에요. 1, 1.2,
2, 2.4 배수로 갑니다. 4, 4.8, 8, 16 맞나? 네. 32 맞나? 4.8 두 배 하면은 8, 9.6 아니다. 10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 16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이에요. 카메라가 있으면 이 앞에 렌즈가 있죠. 렌즈 앞에 여기 조리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조리개가 이렇게 딱 오므러졌다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딱 찍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벌어지는 이 양, 이걸 말하는 겁니다. 1이면 다 벌어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8이면 대략 이거의 절반 정도? 조리개의 절반 정도? 절반도 아니구나. 한 4분의 1 정도 열려요. 조리개가 4분의 1 열렸다 딱 닫히게 됩니다. 그 값이에요. 그래서 저 8이 기본값이에요. 실외에서 찍는 기본값이 8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100, 8 이렇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실내에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를 더 열어야 되겠죠. 내가 실외에서 찍을 거예요. 그럼 조리개를 더 닫아야 돼요. 왜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조리개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미디움으로 놨고요. 자, 이 값을 제가 껐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조리개를 아사 값만 조절해 봤습니다. 아사 400으로 바꿨어요.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왜요? 그만큼 필름이 반응이 많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다시 100으로 고쳐봅니다. 렌더링. 어두워요. 그죠? 자, 어퍼처가 조리개 값이라 그랬어요. 제가 2로 놨습니다. 그럼 조리개를 많이 열어라. 조리개를 많이 열어버리니까 하얗게 타버렸네요. 자, 그럼 4. 4.8. 자,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밝기 값이 조절되는 거. 자, 16. 16은 어두워지겠죠. 반대로. 이렇게. 아사 200에 조리개 16. 자, 8. 조금 더 밝게.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속 조절하는 겁니다. 아사값, 조리개값,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셔터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셔터 스피드는 뭐예요?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필름이 있으면 필름 앞에 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셔터가 이렇게 열리고 닫혀요.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내가 조리개를 열어도 빛이 필름에 안 닿아요. 필름이 있고 그 앞에 셔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셔터를 샥 열었다 닫는 겁니다. 이게 셔터 스피드예요. 필름에 빛을 얼마나 노출시킬 건가? 얼마나 노출시킨 거.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300분의 1초. 굉장히 찰나죠. 아주 순간적으로 열었다 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분의 1초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눈 깜빡할 때 들어가겠죠. 이거 언제 찍는 줄 아세요? 1000분의 1초? 그 카레이싱 할 때요. 자동차 사진 찍을 때. 카레이싱 차가 순간적으로 획 지나가죠? 그러니까 연사로 찍습니다. 올 때 1000분의 1초에서 차라락 찍어요.
그러면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대 사진 있죠. 분수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분수 입자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1000분의 1초로 찍은 거예요. 새들 날아갈 때 그럴 때 쓰는 게 1000분의 1초짜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마이너스 5초. 마이너스 5초. 그럼 무슨 얘기예요? 5초간 노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언제 쓸까요? 야경이요. 셔터를 열어놓은 거예요. 몇 초 동안? 5초 동안. 빛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럼 야경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렇게 쭉 선으로 들어간 사진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노출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동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1000분의 1초부터 해서 5초, 10초 이렇게 돼요. 보통은 얘가 1초까지 가요. 1초까지 가요. 카메라 1초가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 셔터를 강제로 개방시켜주는 그 뭐라 그러지? 기계가 있어요. 이게 풍선처럼 생겨가지고 그 카메라에 연결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딱 누르면 셔터가 강제로 개방돼요.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딱 놓으면 셔터가 닫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 셔터가 별도로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셔터를 누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풍선처럼 생겨서 이렇게 누르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돼요. 보통은 그렇게 조절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물론 조명으로도 밝기를 조절을 해요. 근데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것보단 이 세 가지 값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값이 저는 125분의 1초. 125분의 1초면 당연히 빛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50분의 1초. 스케치업 기본값은 300분의 1초입니다. 250 아니요 125분의 1초. 약간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럼 아사 100에 4.8에 125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도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해요. 완전 수동 카메라 아니어도 반자동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걸 수동 카메라로 조절하는데 EV 값으로 하면 이걸로 하면 한 번에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쉽고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EV 값만 조절하면 이게 알아서 조절되어지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EV 값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EV 값을 조절하게 되면 이 값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EV 값을 가지고 조절해서 쓰느냐 아니면 수동 카메라로 조절해서 쓰느냐, 제가 보기엔 수동 카메라가 훨씬 더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죠. 다시 보시죠. 제가 싹 지웠어요. 자,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우리 요번엔 이 사람을 가지고 해볼까요? 자, 제가 사람을 이렇게 쭉 복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뎁스 오브 필드는 포커싱 효과입니다. 요거 카메라, 수동 카메라에서 일단 자동 카메라로 바꾸신 다음에 픽 포컬 포인트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디스턴스 값이 조절이 될 거예요. 디포커스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커싱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수동 카메라로 바꾸면 보케라는 효과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보케 효과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케 효과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보케 효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여기 보이시나요? 뿌옇게 흐려지는, 조명원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이런 효과를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조명 맞춰놓고 아웃포커싱을 줘버리면 이렇게 보케 효과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도 보케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굳이 보케 효과까지는 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이요. 자, 세이프 프레임,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구조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뭐예요? 이 회색 영역 바깥쪽으로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를 끄면 화면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렌더링 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위드, 가로 세로 폭이고요. 이거 단위가 기본 단위가 픽셀입니다. 기본 단위 픽셀이고요. 그 다음 가로 세로 비율, 화면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3 픽처, 그러면 이 부분 잘린다는 얘기죠. 1:1 스퀘어, 뭐 5:4 랜드스케이프, 4:5 포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들은 1024에 한 768 정도, 4:3 비율, 1024에 768 정도가 4:3 비율로 가장 많이 쓰는 비율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이렇게 1024에 768 정도의 비율이면 충분해요.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렌더링 해상도는 이겁니다. 최종 결과물의 렌더링 해상도는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4로 출력할 겁니다. 혹은 A3로 출력할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해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조금 편해요. A4 해상도의 출력은 원래 A4가 297에 210이잖아요. 그죠? 이 크기죠? 여기 뒤에다 공을 하나씩 더 붙여주시면 돼요. A3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420에 297.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공을 하나씩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포토샵을 띄워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파일, 뉴. 나중에 이제 포토샵 하게 되면 배울 겁니다. 바로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 자, A4 용지일 때, 프린트 A4 용지일 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지만 픽셀로 들어가면 이게 A4 용지 기본 단위입니다. 3508에
원래는 3508에 2480입니다. 원래는 이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다시 볼까요? A3입니다. A3라면 이렇게요. 4900 네, 요 사이즈네요. 이렇게 되네요. 얼추 사이즈가 비슷하게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좌우를 비교해 보면 얼추 사이즈가 비슷하죠? 대략 한 220 픽셀 정도가 됩니다.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300 dpi 기준입니다. 300 dpi 기준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300 dpi 얘는 대략 한 220 dpi 정도 돼요. 자, 봅니다. 자, 2970에 210입니다. 자, A4 사이즈예요. 297에 210. 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 볼까요? 네. 얘를 300으로 바꿉니다. 자, 보이시나요? 300으로 바꾸면 대략 28에 뭐가 좀 이상하다? 네. 아, 인치로 돼 있구나.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즈, 현재는 요 사이즈인데 단위를 픽셀로 놓고 자, 여기 해상도를 300으로 바꾸면 자꾸 인치로 바뀌네.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지.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은 이렇고요. 해상도를 300으로 바꾸면 자, 밀리미터 대략 요 정도 돼요. 얘가 250 ppi 정도 나오네요. 250 ppi 정도. 해상도가 254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해상도가 250 pp이고 얘는 300 pp이고. 자,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말이 생소하죠? 무슨 얘기냐면 A4로 출력할 때 오른쪽 거로 가면 300 ppi, 즉 프린터가 최대한 인쇄할 수 있는 해상도가 퀄리티가 300 pp이입니다. 이랬을 때 A4 사이즈가 3508에 2480이라는 크기가 나와요. 원래 이 크기로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를 외우기 어렵단 말이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밀리미터 있죠. 297에 210이라는 단위 있죠.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입니다. 앞뒤에다가, 뒤에다가. 그러면 대략 250 ppi 정도의 해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출력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렌더링 해상도를 지정할 때 내가 인쇄를 할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인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2970. 그러면 A4 사이즈로 출력하기에 무난한 크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 휴대폰 폰카로 사진 찍어 보셨죠? 해상도가 얼마이던가요? 화소가 얼마이던가요?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 내가 찍은 사진 전체에 들어가 있는 화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100만 개가 들어가 있느냐 혹은 1000만 개가 들어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로의 화소가 몇 개고 세로의 화소가 몇 개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해상도요. PPI라는 해상도 혹은 DPI라는 해상도요.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 다시 말하면 1인치 안에 몇 개의 화소가 찍혀 있느냐 이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72ppi입니다. 그거 딱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요, 저 빔 프로젝터요, TV요, 다 72ppi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 이상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즉 다시 말하면 1인치 안에 72개의 픽셀밖에 못 찍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을 넣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조절합니다. 300개의 픽셀이 들어간 거하고 70개의 픽셀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1인치 안에 오른쪽은 300개가 들어갔어요. 왼쪽은 72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화소가 어느 게 더 큰가요? 72개가 화소가 더 커요. 이해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개짜리하고 12개짜리하고 4개짜리하고 1인치 안에 12개가 들어갔어요. 1인치 안에 4개가 들어갔어요. 어느 게 더 커요?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1인치 안에 4개가 들어갔어요. 1인치 안에 12개가 들어갔어요. 어느 게 화소가 더 작아요? 아래 있는 게 더 작잖아요. 위에 있는 게 더 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300ppi라는 얘기는 저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은요? 72개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 해봤죠?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색종해가지고 모자이크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색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그림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모자이크라고 하죠. 맞나요? 근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찍어서 한 거하고 색종이 되고 샤프로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서 한 거하고 퀄리티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샤프로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서 한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색종이가 요만큼씩 하게 해서 뜯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해상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300dpi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밀하게 표현해 준다는 얘기고 72ppi는 픽셀이 입자가 커요. 화소가 커요. 그러니까 세밀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 프린터가 300ppi 이상은 출력을 못해요. 그래서 맥시멈 해상도가 300ppib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300pp이로 우리가 300pp이로 출력을 하려고 A4 사이즈에 A4 사이즈에 300pp이를 쭉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로가 몇 개 해상도 몇 개의 픽셀이 찍히냐면 3508개의 픽셀이 찍히고 세로로 2480개의 픽셀이 찍힌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300ppi라는 해상도가 나와요. 이게 사진처럼 보일 때 이 해상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처럼 보일 때 우리 저 책 있잖아요. 카탈로그 브로셔 있잖아요. 그거 다 300ppi입니다. 근데 이 3508, 그 다음에 2480, 4961, 3508 이거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못 외운단 말이죠. 불편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사이즈 297에 210, 420에 297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공을 붙여서 1000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정도 해상도가 나오냐면 250 ppi 정도 해상도가 나와요. 250 ppi, 즉 50 pp이가 떨어졌죠? 해상도가. 이 정도는 우리 눈이 아 그냥 잘 나왔구나, 무난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넘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해상도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50이 더 떨어져서 200 ppi 그러면 확연히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결과물 차이가 확 나요. 근데 50 dpi 정도는 조금 약간 떨어졌나? 긴가민가?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때 그냥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이건 결과물 출력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여기에다가 렌더링 할 때 내가 최종 렌더링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를 베리 하이로 놓고 여기를 종이 사이즈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야만 최종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아래 보면 세이브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뽑아낼 때 바로 여기다가 파일을 저장하셔야 돼요. 렌더링을 하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렌더링하는 건 불과 한 1분, 2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종 렌더링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와요.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오는 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6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렌더링 끝났네. 내가 저장해야지. 그리고 딱 누르는 순간 자원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서 스케치업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케치업에 시키는 겁니다. 렌더링 끝나면 파일 저장해놔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선택해서 여기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 그 다음에 뭘로 저장해야 돼요? PNG요. 알고 계시죠? 제가 8비트 포맷, 16비트 포맷, 24비트 포맷, 32비트 포맷 쭉 설명해 드렸었죠? 그 중에 PNG가 32비트 포맷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TJ, 타가 파일로 저장했어요. 이 TJ로. 근데 요즘은 타가 파일 안 쓰고 PNG 써요. 그러면 알아서 렌더링이 끝나면 알아서 저장을 해요. 렌더링 끝나면 스케치업이 알아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파일까지 저장하고 마무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렌더링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자, 보시면은요, 별거 아니지만 여기 렌더링 타임이 4분 7초나 나왔네요. 정말 별거 없는데, 그죠? 이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렌더링 타임이 4분 7초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시도라든지 조감도를 하게 되면 10분, 20분은 기본이고 뭐 1시간, 2시간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쭉 확대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 네모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조그만 네모 보이시죠? 얘가 화소입니다. 저 조그만 네모들이 화소예요. 화소이고 저걸 영어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저 조그만 네모가 우리나라 말로는 화소고 영어로 픽셀이라고 해요. 카메라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1000만 화소니 100만 화소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렌더링된 저 이미지 있죠. 저 이미지에 화소가 몇 개 들어갔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화소가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꽤 많이 들어갔겠죠? 헤아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630만 개, 620만 개가 들어갔네요. 620만 화소쯤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화소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총 여기에 들어간 화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로 몇 개의 화소, 세로로 몇 개의 화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로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고 세로로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건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하는 단위는 픽셀이에요. 화소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통일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해상도라는 단위로 통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00 ppi 혹은 200 ppi 혹은 72 ppi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의미냐면 pp이라는 건 픽셀 퍼 인치란 뜻입니다.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화소가 들어가느냐 이걸로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인치 안에 4개가 들어갔어요. 1인치 안에 12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자가 어느 게 더 작고 고울까요? 화소가 많은 게 당연히 입자가 작고 고와지는 거죠. 그죠? 72 pp이하고 300 pp이하고 똑같은 1인치 안에 72개가 들어가는 거하고 300개가 들어가는 거하고 어때요? 300개 쪽이 입자가 더 작고 고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화소가 커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해상도가 높아요. 들어가 있는 화소가 많아요.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화소 수가 많아요. 그러면 화소가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상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300dpi를 기준으로 합니다. A4에 300dpi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4에 300dpi면 가로가 3508개의 화소가 들어가고 세로로 2480개의 화소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밀리미터를 화소로 바꾸면, 픽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우고 다닐 수 없단 말이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쓰는 겁니다. 297 mm에 210 mm잖아요. 이 단위를 100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2970 픽셀에 2100 픽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약간 차이가 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50 ppi 정도의 해상도 차이가 납니다. 250 ppi 정도의 해상도가 차이가 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약간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300ppi로 봤을 때 사진처럼 보인다면 250ppi도 사진처럼 나와요. 사진처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긴가민가? 요 정도가 50ppi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200ppi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봐서 이거 해상도가 떨어지네, 퀄리티가 떨어졌네, 이렇게 눈에 티가 나요. 100ppi 정도면. 그래서 그냥 옛날 사람들, 저희 같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썼습니다. 요즘은 포토샵 띄워가지고 이렇게 외워서 써요. 포토샵 띄워가지고 외워서 쓰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밀리미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렌더링 해상도를 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끄고 1024로 바꾸죠. 그리고 여기도 미디움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야 렌더링 타임이 아무래도 좀 빨라지겠죠. 자, 지금 4분 7초 걸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9초) 걸렸네요. 9초 걸렸네요. 아무래도 확실히 렌더링 시간이 차이가 나죠. 고퀄로 했을 때 렌더링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4분이나 걸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중간 정도의 퀄리티로 했습니다. 해상도도 줄였고요. 그랬더니 9초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environment라는 값이 나옵니다. environment가 대기 환경입니다. 대기 효과예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배경색이 있고 지금 맵을 쓰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스카이라이트라는 대기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CIE 클리어를 쓰게 되면 아주 맑은 날에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늘이 색상이 싹 바뀌게 돼요. 자, 만약에 오버캐스트로 놔버리면 렌더링을 걸면 여기 하늘이 이렇게 흐린 하늘이 됩니다. 하늘의 모형이라고 자, 눌러서 하늘의 모형을 한번 바꿔 보시죠. 이건 태양광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백그라운드, 자, 껐어요. 맵을 껐습니다. 맵을 껐고요. 그리고 렌더링 해보면 하늘이 이와 같이 새까만 색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배경색이 새까만 색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늘색을 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100으로 고쳐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배경색을 임의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배경색을 지정해 줄 수 있고, 대체적으로는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하늘과 지표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값이 0이면 이렇게 깜깜한, 그리고 100이면 너무 밝죠? 자, 1 정도만, 1만 주면 충분해요. 이렇게. 자, 밝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뒤에 배경의 밝기를 한번 바꿔 보시죠. 배경을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스카이라이트가 아니라. 자, 한번 해 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environment override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 덮어쓰기란 뜻인데요. 보통 여기 GI 값 리플렉션을, 그러니까 GI 값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값을 켜놓으면 이렇게 하늘의 색상을 얘가 반사가 돼서 보기 흉해지거든요. 요 색상으로 덮어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높여버리면 밝아져요. 그래서 요 색상, 즉 GI 값 정도만 해서 주로 렌더링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24. 그 다음에 미디움이고, 네,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엔 GI 값을 좀 키고 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반만 렌더링을 해보죠. 이렇게 절반을 해볼까요? 자, 렌더링. 그랬을 때 이 밝기가 위에와 아래가 밝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스카이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카이에 대한, 즉 하늘에 대한 배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면 이 아래쪽은 내가 지정한 이 색상으로 리플렉션이 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값이 좀 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아리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자, 얘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로 해보죠. 이걸로 해보죠. 자, 아리엘 퍼스펙티브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 아주 멀리 바라보면 이 뒤에 있는 산들 있죠. 이 뒤에 있는 산들은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산들은 어떻게 돼요? 칼라로 보여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다 보면 풍경을 보면 이렇게 가까운 곳은 또렷하고 흑백으로 보이고 멀리 있는 곳은 흐릿하면서 흑백으로 보이게 돼요. 칼라와 흑백 이렇게 원근감 차이 나게끔 해서 보이는 이게 이제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요 뒤에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멀리 있기 때문에 채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구름이 낀 것처럼 이로 표현하는 게 아리엘 퍼스펙티브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아리엘 퍼스펙티브를 쓰면 기본적으로 너무 멀어요. 자, 보시면 얘를 쓴다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비저빌리티 레인지가 6,000m입니다. 6,000m면 6km예요. 가시 범위가 6km란 얘기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찾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가시 범위는 카메라에서 여기 눌러보면 돼요. 얘를 눌러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1200m네요. 1200mm. 그러니까 여기를 1.2라고 바꿔봤습니다. 1.2m.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 헤이트. 앰모스피어릭이 뭐냐면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의 높이 6km. 자, 그 다음 색입니다. 안개의 세기가 1.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풀고 다시 렌더링.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개 낀 모습 나오는 거?
지금 제가 1.2라고 해놨잖아요. 이 값을 좀 늘려보죠. 12m. 그럼 조금 더 늘어나겠죠. 조금 더 뒤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20m. 가시 범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가시거리를 제가 20m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가시 범위 50m.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개 낀 느낌을 만들 때 REF 안개의 농도를 여기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안개의 농도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보세요. 안개의 농도가 짙어지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농도라든지 가시 범위. 자, 농도는 조절하지 말고 가시 범위만 가지고 조절해 보세요. 자, 가시 범위 150m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개 낀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시 범위를 제가 줄였습니다. 다만 atmospheric height를 낮춰 보겠습니다. 0.5. 그러면 50cm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렌더링이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바닥에만 안개가 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있죠, 당연히. 무슨 안개요? 물안개요. 물안개. 바닥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있죠? 네.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만 더 하죠. 여기 매트리얼 오버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여기 지정한 색으로 전부 다 덮어쓰기를 뜻합니다. 매트리얼 오버리드, 재질 덮어쓰기. 그러면 재질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 하나도 안 되고 여기 지정한 색상으로,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